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 수익 문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활용해서 문제 푸시는 거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본 문제 빼고는 다 잘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이 자본 문제는 솔직히 이것만 활용할 줄 알면은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한 번에 대입해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준비는 해봤습니다. 이제 기초자산 나왔습니다. 기초자산. 기초라는 건 1월 1일을 의미하죠. 1월 1일에 자산이 80만 원이었다. 그리고 기초 1월 1일에 자본이 64만 원이었다. 빈칸 넣기. 그 다음에 기말 자산. 기말이라는 거는 12월 31일을 의미하고요. 120만 원이 있었다. 부채는 30만 원이 있었네요. 기말 부채 3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비용을 준 것 같아요. 비용은 10만 원이 있었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이라고 총수익이네요.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네, 총수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기초자산 80만 원 그리고 기초자본 6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부채는 16만 원이네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냥 계산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기말자산이 120 그리고 기말부채가 30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자본은 9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월 1일 날 64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기 때문에 9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9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6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빼서 10만 원을 빼서 26만 원이 나왔나? 바로 나오죠. 그러면 총수익은 얼마? 36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만 어딘지 알면은 숫자 넣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위치만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판료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 판료소.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요거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좀 알아야지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꿔 말해서 이 계정 과목이 뭔지만 알면은 나중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본, 요게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본금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출자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출자라는 거 기본 출자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개인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개인 사업자, 대표자가 회사에다가 돈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본인 돈 투자했다는 거예요. 추가 출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써요? 빚낸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회사 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순수한 내 거, 자본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출자했다고 해요. 요거는 조금 자본금까지 가야지 나오는 개념이고요. 요거까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 거겠죠. 사용하려고.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을 지급하여.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 빼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샀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그걸 사기 위해 돈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한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다라고 나왔어요. 대여가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했고요. 차입은 돈 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돈을 받겠죠. 왜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받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돈 갚을게요. 빚이죠, 빚. 그거를 이제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돈 빌린 거. 그러면 나중에 돈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음 파트 나왔네요. 어음 파트. 이거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음에 대한 개념이 지금 조금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외상매입금은 말 그대로 돈 나중에 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증서를 쓰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을 때 이제 외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끼리 그냥 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라는 기관을 끼고 보증기관을 끼고 돈을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도 돈 나중에 주는 거긴 한데 좀 신용도가 높은 기관을 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음 파트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빚 갚는 거 없애. 이거 싫어. 외상 매입금. 얘도 부채죠. 부채 없애고 은행이라는 기관을 낀 외상을 해줘. 그게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없애고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개념을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대요. 요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말 너무 어렵게 하죠.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거. 우리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빚 빼면은 순수한 내 거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순자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되는데 자녀 청구권이다 소유주의다 이렇게 어려운 말 몰라도 되니까 그냥 자산 총액에서 부채 빼면은 자본이 된다. 그거를 순자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의 유입. 자원의 유입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 들어온다. 근데 부채는 내가 빚이라고 했는데 빚을 갚으면 돈이 들어와요? 아니죠. 얘는 자원의 유입이 아니라 유출입니다. 유출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원의 유입이라고 하면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관계 종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계정 과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표현 한번 해볼게요. 현금을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당좌예금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그냥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 들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다 카드 쓰는데. 그래서 카드에다 집어넣으려고 ATM기 가서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졌으니까 현금이 줄어듭니다. 자산의 감소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고 그냥 통장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통장의 잔고는 늘어나게 되겠죠. 당좌예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장에다 돈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돈 있던 거 은행에다 집어넣었구나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비품, 우리 컴퓨터 같은 거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요거는 자산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라고 나왔죠. 부채가 증가한 거거든요. 부채. 일단
결합 관계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뭐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 같네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차입금이라는 거 아까 표현을 해드렸어요.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다라고 표현을 했죠. 돈 빌렸는데 우리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내겠죠. 그래서 이자가 발생을 했대요. 비용이 발생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왔어요. 비용 발생 그리고 현금 지급, 자산의 감소. 결합관계 마지막 것까지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뒤에 거 우리 재고자산이랑 유형자산 쪽 배우면 나오는 이제 취득부대 비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 있겠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물건 같은 거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물건 값에다가 우리 택배비, 배달비, 배송비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붙었을 때 이건 비용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건에 포함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건을 구입할 때 운반비가 발생을 했다면 이거는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거를 취득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생각만 해주세요. 이거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얘도 그냥 자산이 증가하고요. 부채 증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냐 아니면 수익하고 비용까지 나왔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 조금 더 익히신 다음에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또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소득세, 뭐 세금 낸 것 같아요. 세금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세금이 들어가고 돈 냈으니까 이건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겠죠. 맞고요. 회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이사를 스카우트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자, 계약한 거는 분계가 아니라고 했죠. 계약만 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2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얘도 안 샀어요 아직. 그런데 계약만 하긴 했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계약금.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을 했죠. 이거는 실제로 계약을 하긴 했지만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계약금에 대한 분계만요. 그리고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계약만 나와가지고는 어차피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뭐 차입 뭐라고요? 돈 빌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빌린 거.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거래 판료소 굉장히 많이 나오죠. 회계 이금의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잘 익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익히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되려면 분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분계될 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입금, 돈 빌린 거, 그리고 돈 빌렸을 때 이자가 발생한 거를 현금으로 갚았다. 그냥 돈 갚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자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차입금은 내가 돈을 빌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빌렸을 때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줘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내가 돈 빌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난 어디서든지 돈을 빌리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비용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 그래서 차입금. 돈 빌린 거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발생했네요. 그리고 이거를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자산도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부채와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부채 감소, 비용의 발생, 그리고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 항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나와 있고요. 수익 창출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를 나타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아까 자산하고 부채도 말씀드렸죠. 상계처리라는 거는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내가 얼마를 썼어. 그러면은 내가 얼마를 실제로 벌었는지 알 수가 있네. 그것만 기록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주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얘들이 얼마를 벌었고 그 중에 얼마를 썼으니까 얘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상계에서 순액으로 쓰면은 얘들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액이 아니고 총액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계상거래 또 나왔네요. 요거 아까랑 문제 똑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즉 상품이 되겠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그게 화재로 없어졌대요. 실제로 내가 판매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졌다. 이런 거 재해 손실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19번의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조금 더 봐드리면 영업부 사원 채용만 가지고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계약만 가지고도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 그냥 사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안 돼요. 중요한 거 계약 나오면서 계약금이 나오면 그거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제 발생한 거 써준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래요. 거래 결합 요소. 어떤 계정 과목이 나왔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자가 발생했대요. 아까처럼 차입금, 즉 돈을 빌렸으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내가 줘야 되는 돈일 거예요. 이자 비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내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통장은 내가 돈 넣어놓은 거죠. 거기서 이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익이 될 거예요. 내 돈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죠. 보통 예금이라고 해볼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나왔으니까 5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나머지 하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셨어야 합니다. 주석입니다. 주석.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작성을 하고요. 자산, 부채, 자본 여기만 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키포인트 하나 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재무 상태표라고 했습니다.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가정 나왔습니다. 기본 가정. 기업 실체의 존속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기간별로라고 나왔습니다. 기간별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제일 위험하신 분은 4번을 찍으신 분입니다. 이런 거는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그리고 기관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3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회계는 주주하고 투자자를 위한 회계라고 했고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어떤 사람이 봐도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알 수 있는 용어로 쓰는 건 그건 용돈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거를 적용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리회계는 주주와 투자자들, 이거는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죠. 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세무회계는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세법에 대한 거예요. 세법은 작성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원칙이 없다. 너무 위험합니다. 세금 낼 때 내 마음대로 낸다라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관리회계는 과세관청을 위하여, 이게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과정 또 나왔네요.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기업을 그냥 기업 자체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보고를 측정 또는 한다. 기업 실체 과정이라고 하고요.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도 위험한 답은 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별도 아니네요. 기관별 보고의 과정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함정카드. 오, 장난 아닌데?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요것만 봐도 어떤 거를 나타낸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고요.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비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자산 찾으라고 하면요. 대여금, 돈 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돈 빌리는 건 차입금이라고 했고요. 앞에 단기가 붙었어요. 요거는 이제 당좌 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나오겠죠. 매출 원가, 얘는 비용입니다. 물건을 판매한 물건의 원가를 말하니까요. 요건 비용입니다. 얘는 아니고요. 대손상각 비, 얘도 비로 끝났죠. 요거는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냥 요건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여비교통 비로 끝났네요. 비용입니다. 그다음 미지급금, 물건을 구입하고 돈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거, 단 상거래 제외,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구매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 같은 거 구매하고 외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부채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나타날 계정 과목은 총 하나, 둘, 셋,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25번의 정답은 맞죠?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개라고 해서 3번인 줄 알았네. 깜짝이야. 요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복습도 필요하실 것 같고, 밑에 내용이 지금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계속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답 체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마저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